이번 학기에는 고조선 삼국시대 사람들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1주차 첫 강의로서 우리들이 왜 고조선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시대 구분 논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그 농업혁명 이후 지금까지를 이제 영웅시대와 군자시대, 정근대에서는 그렇게 나눴고요. 근현대에서는 이제 개인시대와 생명시대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이 이제 구석기 시대, 그러니까 원시사회를 경영하다가 이제 신석기 혁명, 그러니까 농업혁명을 거쳐서 농업문명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제 그 산업혁명을 거쳐서 이제 산업혁명과 관련되는 산업문명 시대로 넘어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디지털 혁명 시대로 넘어가게 되게 되면서 이제 그 생태 문명 시대로 넘어가는 그러한 이제 시기 구분법을 썼습니다. 네, 농업혁명을 한다는 것은 전 인류가 이제 그 농업화라고 하는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를 기본으로 해서 그 이전에 그 수렵 채취인들 생활하다가 농업 인력으로 바뀌는 것을 얘기하고요. 산업혁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산업화라고 하는 걸로 설명하는데, 이 산업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다수의 이제 농민 인력으로 농업사회에서는 되어 있었죠. 그런 인력들이 이제 산업 인력으로 바뀌는 거, 그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그건 아무래도 이제 그 인류 사회 때 그 이전엔 산업 인력으로 존재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디지털 인력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 이제 우리가 그 주장하는 이제 생명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에 있게 되죠. 네, 그 농업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원시 생태 문명, 농업이 농업 문명으로 바뀌게 되고, 이제 수렵 채취인들이 이제 그 곡물을 재배하고 가축을 사육하는 그런 농민으로 변해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농업화다, 이런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산업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농업 인력으로 되어 있던 사람들이 산업 인력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산업 인력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 속에서 겪는 굉장히 큰 그런 고통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한국 사회는 이제 제국주의로 하지 못하고 이제 식민지로 전락하는 그런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디지털 혁명을 겪게 되게 되면서 이제 그 개인, 그러니까 근대 산업 인력에서 디지털 인력으로 바뀌는 그런 시점에 우리는 이제 생명 시대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겠죠. 그 근대 사회라고 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제 그 개인 시대, 개성 시대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개인 시대, 개성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존 스튜어트 밀이 설명했던 것인데, 결국 이제 개인의 취향, 특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근대 산업 인력으로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그 중요한 그 개인적 특성을 설명을 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그리고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그 개인의 특성들을 잘 발휘한 사람들이 이제 엘리트로 가고, 개인적 특성들이 잘 발휘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대중으로 넘어간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 그런 이제 산업 문명 과정이 이제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으로 이제 거쳐가고 있었었죠. 그래서 이제 그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기계혁명 혹은 전기혁명이라고 설명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기계혁명 시대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철도라고 하는 그 교통기관이 만들어졌죠. 외연기관으로서.
그리고 이제 그 방직공업이라고 하는 이제 경공업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산업혁명기 전반기에서는 이제 기계가 그 인간의 봉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서는 이제 인간이 기계에 종속되는 그런 과정을 밟았죠. 이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철도를 이용해서 이제 우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전국적 규모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기혁명이 일어나죠. 이 전기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그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렇게 되게 되면서 이제 경업에 더해서 이제 중화공업도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도 이제 전반기에서는 이제 전기가 인간의 봉사를 하다가 후반기에서는 인간이 전기에 종속되는 그런 과정이 되어 있었고요. 사람들 간의 소통은 이제 우편에 더해서 전보 전화라고 하는 전기를 이용한 새로운 일단 소통 기구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디지털 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혁명이 되게 되면서 이제 사회가 이제 초연결 사회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개인용 컴퓨터가 등장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노트북을 거쳐서 이제 휴대가 가능하다 하는 것이 되다가, 이제 요즘 잘 아는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이 들어오게 되게 되면서 이제 우리 사회는 이제 급속하게 새로운 사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사회로 넘어가게 되게 되면서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을 등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축적되기 시작을 하죠. 문자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그 동영상 데이터들이 등장하게 되게 되면서 이제 사람의 취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취향은 이제 근대 사회를 여는데, 그 개인의 시대를 여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는데, 이게 이제 개인의 속성이 되어가게 되고, 이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AI나 이런 쪽에 이제 수렴되기 시작을 하게 되게 되면서, 이제 역시 똑같이 초창기에서는 인간이 디지털 기기들을 이제 그 활용하다가 이제 점차 인간들이 디지털 문화 속에 이제 종속되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요즘 디지털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것의 변화의 상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고민하게 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게 되게 되면서, 이런 것을 미리 감지한 사람들이 이제 1980년대부터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생명의 존중성을 이제 갖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제 생명 시대를 열기 시작을 하게 되고, 이 생명 시대를 여는 과정에서 인간 사회에서 내면화되어 있는 여러 측면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낼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가령 이제 2020년대 현재의 생명 시대라고 하더라도 우리 인류 사회에서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미래 세대를 살아가는, 생명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현재를 살아가는 이제 개인 근대적 속성도 있고, 우리 내부에서는 이제 군자를 지향하는 중세적 속성도 있고, 영웅을 지향하는 이제 그 고대적 속성도 같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전에 고대 사회 이전의 선사문화 시대 때 우리가 흔히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이제 인간적 모습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산업 문명에서 생태 문명으로 전환 과정이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 생태 문명의 프로토타입, 아주 원시적인 형태로서 이제 그 구석기 시대나 신석기 시대 전반기 때 갖고 있었던 인간과 자연의 관계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그 회복시켜 나갈 거냐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인류가 이제 농업혁명, 신석혁명을 통해서 농업문명을 만들고,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산업문명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간은 동식물, 광물을 비롯한 인간 이외의 모든 자연 생태계를 자원화하여 개발해 왔습니다. 그 결과 21세기 이 시점에서 이제 빈부격차를 비롯한 다양한 인간 내부의 문제들도 생겼고요. 이제 자원 약탈과 오염으로 야기된 자연 생태계의 위기가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모든 분야의 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야 하는데 그 가운데 역사학에서는 농업혁명 이후 원시사회에서 고대사회의 전환 과정, 고대사회에서 중세사회로의 전환 과정이라는 농업 문명의 극성화를 살핌으로써 이제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고대 국가로서의 그 고조선 그리고 이제 중세 국가로서의 삼국시대를 다루는 이유가 이런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여러 단계를 포함해서 고조선과 삼국의 경제 생활을 살피는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은 이제 미래 생태 문명과 원시 생태 문명 속의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를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하나의 시작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고조선 연구의 필요성을 살피게 된다고 하면 우리들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가령 이제 농업혁명이라고 하는 것, 신석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래서 이제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 고대 사회로 넘어간다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또 원시 생태 문명에서 초기 농업 문명으로 가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농업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원시 생태 문명에서 농업 문명으로 변하는 거고요. 그럴 때 이제 그 전 지구적 차원에서 사람들은 이제 수렵 채취인에서 농민으로 변해갑니다. 이런 과정이 어느 순간에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고 굉장히 오랜 기간, 이른바 이제 신석기 시대가 한 6,000년 정도 되는데요. 6,000년에 걸쳐서 아주 서서히 진행되는 그런 문제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가게 되면서 이제 그 사회는 자연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신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신정 시대 때에는 이제 신중, 신의 부리들이 굉장히 크게 대두되는데 이럴 때 이제 영웅과 괴물이 나뉘어집니다. 근데 이때가 이제 영웅 시대가 되는 거고요. 이러한 이제 그 괴력 난신이 굉장히 이제 급급했던 그런 시대 때 점차 이제 인간이 자연에 대한 이해 정도를 높여나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동양 사회에서 이제 공자라고 하는 인물이 상당히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데 이 공자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 괴력 난신은 잘 모르겠다. 자연 현상에 대해서는 이제 배우고 또한 익히면 이제 그 사회는 이제 굉장히 다른 사회가 될 거다라고 해서 이제 영웅 시대에서 군자 시대로 넘어가게 되죠.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은 이제 신중의 시대에서 인과 민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인과 민은 그 사회에서 이제 군자와 소인으로 나뉘어지게 되게 되면서 이제 군자가 주로 이제 인으로 표현되고 소인이 대부분 이제 민으로 표현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게 되면서 이 군자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학위 시습지,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런 시대로 넘어가는 것의 의미를 이제 어떻게 살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고조선사 연구를 시작할 때 우리가 해명해야 되고 이제 삼국시대를 이해할 때 좀 더 이제 이행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우선 이제 농업혁명, 농업화 과정을 보게 되면 이제 이미 설명했지만 수렵지가 사육지로 바뀌게 되게 되면서 야생동물에서 이제 사육동물로 가축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제 채취지가 재배지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야생동물과 재배동물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초기에 이제 농민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고민들이 인류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이제 수렵 채취민들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본인이 농민으로 될 건가 말 건가? 하루 긴 기간을 통해서 그 고민들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렇게 긴 고민이 거의 6,000년에 걸쳐서 진행되어 갑니다. 이걸 이제 신석기 시대라고 설명하는데요. 이때 이제 농민들은 이제 주로 이제 농업 공동체 농민들이 되게 되고요.
공동체 농민이었다가 여기서 이제 선진 지역과 후진 지역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농촌 공동체 농민으로 넘어가는데 이 시점이 이제 그 신석기 시대에서 이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고대 국가 성립 시대가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그 고대 국가 성립 시기에 그런 리더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단군 왕검에서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신정에 의해서 신의 권위에 입각해서 이제 그 인간 사회 리더가 되게 되고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는 이제 신의 뜻을 잘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신중이라고 하는 그런 신의 무리들이라고 하는 뜻이 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영웅도 등장하고 괴물도 등장하는 그런 이제 고대 국가로 넘어가게 되는 시대인데 이때 이제 그 어느 시점에서 이제 문자 문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이전 시대는 이제 유물유적으로 그 판단을 하게 되는데 유물유적들의 그 연대가 어느 연대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로 측정하는 방법이 이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측정을 하게 될 때 측정의 현재 기준, 그러니까 before, BP, 그러니까 before the present, 할 때 the present라고 하는 것은 이제 195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부터 몇 년 전, 4,000년 전이라고 하면 1950년 기준으로 해서 몇 년 전, 이렇게 해서 이제 방사선탄소 연대 측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그 영웅 시대, 군장 시대, 개인 개성 시대, 그리고 이제 생명 시대로 쭉 넘어가는 그런 시대적 변화를 하게 되죠. 근데 그럴 때 그 영웅 시대와 개인 그 군자 시대, 그러니까 고대적 인간과 중세적 인간의 결정적 차이는 뭐냐? 그 공통점은 둘 다 농민들이라고 하는 거죠. 고대적 인간도 농민, 중세적 인간도 농민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제 그 영웅이라고 하는 고대적 인간의 영웅은 이제 신탁이라고 해서 신에게 답변을 부탁하는 행위, 그래서 신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들이고요. 그럴 때는 이제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앞날을 알리는 일들을 이제 그 영웅들이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중세적 인간으로서의 군자는 이제 하기 시습지, 배우고 때로 익힌다라고 하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것처럼 이제 공부하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뭘 공부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이전에는 신에게 답변을 부탁을 해야지만 이제 그 해결 방안이 나왔는데 이제 신에게 답변을 부탁하지 않아도 인간 스스로 과제를 설정을 해서 그 공부를 하고 공부된 내용을 가지고 세상살이를 하거나 그 농업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세적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차 이제 신들의 이야기에서 이제 역사 인간들의 인간 이야기로 이제 그 대화의 주 대상이 변하게 되는데요. 그때 어느 시점에 이제 그 문자 문헌, 그 이전에 구전으로 되어 있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던 그런 말로 전달되던 이야기들이 이제 문자로 전달되는데 그 문자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제 신화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신화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신화가 역사인가 신화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보통 이제 저희들은 이제 역사를 신화 프롯에 맞춰서 서술해 놓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롯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야기나 우화에서 보통 볼 수 있는 서술 구조보다 상당히 수준 높은 서술 구조다. 이렇게 보면서 이제 신화를 설명을 하죠. 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유물 유적 사료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고고학 발굴 성과라고 얘기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신석기, 청동기, 철기 그런 유물 유적 사료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런 유물 사료들이 이제 한반도나 만주, 시베리아, 요하 동쪽과 서쪽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죠. 이런 분포되어 있는 유적 유물들이 이제 고조선 국가의 건국 과정과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걸 이제 살펴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주목하는 그 유물 유적 중에서 이제 요하 지역을 요하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기역자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요하의 그 서요화 끝에 이제 신라브레인 강이 있고 그 밑에 있는 지역들이 이제 쭉 있는데 그 지역의 문화들 우리가 요하 문명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요하 문명을 볼 때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여기서 보면 이제 소화서 유적, 홍융화 문화, 사회 문화, 부화 문화, 조보구 문화, 홍산 문화, 정기후기, 소화연 문화, 하가층, 하층, 상층 문화들이 쭉 있는데요. 이게 보면 굉장히 연대의 순서를 쫓아서 유물 유적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대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대의 순서를 쫓아 주요한 역사적 사실들을 적은 글이라고 얘기하는데 거의 유물 유적 기록도 유물 유적 사료도 연대기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유화 문명을 구성하고 있는 이제 여러 문화 단계의 그런 유적 유물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점을 이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때 이제 이 시기 때 우리가 이제 그 국가 성립은 보통 그 청동기 시대 이후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제 국가 성립 가능성을 따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요한 문명에서 보여주는 아주 그 풍부한 유적 유물, 또 고도로 발달한 이제 유적 유물들이 이제 홍산 문화 단계부터는 아주 본격화되거든요. 이제 그런 시대 때에는 이미 신석기 시대에도 국가 성립 가능성이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고민들도 하죠. 그래서 이 점도 이제 요한 문명을 볼 때 우리가 이제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인근 신석기 유적들의 과의 이제 연대 추정이 가능하죠. 이제 한반도, 이제 만주, 시베리아, 요하, 동서 그 지역의 이제 신석기 유적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 요한문명 때의 각 단계 그 시기별 단계에 따른 유적 유물들의 그것을 하나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다면 이제 인근 신석기 유적들의 연대를 어떻게 추정할까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는 것이 요한 문명이 우리한테 준 굉장히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가령 이제 한반도의 농경이라고 하는 걸 볼 때 이제 한반도 북부 지역에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 신석기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돌괭이, 사슴뿔괭이, 뭐 뚜지개, 보습, 갈돌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요. 거기서 이제 재배 곡물로서도 조, 수수, 피 등이 출토되어 있는데 이런 그 곡물들과 그 돌로 만든 그 농기구들의 연대 측정을 해 들어갈 때 유한 문명에 나오는 그 각종 문화 단계에서 시기별 문화 단계와 어떻게 연결시키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한반도의 농경 수준을 신석기 6,000년 동안에 어느 단계에 어떻게 비정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기준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한반도 북부뿐만 아니라 남부도 역시 마찬가지죠. 한반도 남부에 있는 농경 문화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연대를 잡고 있어서 지금부터 이제 거의 만년 전이라고 하는 농업혁명 시작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청동기가 등장하는 지금부터 한 4,000년 전, 그러니까 BC 20세기 정도 그 시기까지의 그 신석기 문화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요한 문명이 있기 때문에 그 연대를 측정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졌습니다. 비교가 가능하니까요. 그게 이제 요한 문명이 우리에게 준 선물 중에 굉장히 준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요한 문명이 등장을 한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이 지역 사람들이 모두 다 최고 문명 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니다. 이 내부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선진 문화와 후진 문화가 있다. 이 점을 일단 설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여기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제 농민으로 농업화된 지역들도 있을 거고요. 농업화가 되지 않은 지역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게 농업화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농업 공동체 단계의 문화도 있을 거고 농촌 공동체 단계의 문화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단계의 선진 문화와 후진 문화들이 이제 같이 존재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당시 한반도, 만주, 시베리아, 그 요하, 동서 지역에 모두 이렇게 되어 있다. 이 점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이런 문화들 내부에서 보게 되면 이 문화들이 그 일률적으로 중어 문화로 연결된다라든가 일률적으로 동이 문화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문화들 내부에서는 어떤 계통들은 이제 동이 문화하고도 연결되고 어떤 문화들은 이제 북방 문화하고도 연결되고 어떤 문화들은 이제 중어 문화로 연결된다.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을 볼 때 그런 사람들의 그 문화적 이동 경로들을 굉장히 이제 그 한정해서 보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여러 그 동아시아 지역의 여러 문화들을 서로 공유해가고 경험해 가게 되면서 이제 각각의 그 자기의 그 역사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고대 국가 성립기의 그 문화 형성 중에서 어떤 문화를 그 계승해서 발전시킬 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화 문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그 후대에 이것이 이제 중국 문화의 시원이다 아니면 한국 문화의 시원이다 이렇게 봐서는 곤란합니다. 이 내부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선진 후진 지역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문화적 계통들을 어디로 가져갈 거냐라고 하는 거는 후대의 그 국가 건설자들이 그 자기의 역사적 경험들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이 이제 그 유물 유적 사료에 대한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 고조선 삼국시대, 특히 이제 고조선 건국 과정을 이해할 때 문자 문헌 사료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구나 이제 이규보, 일현, 이승유 같은 인물들이 이제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대항해서 삼국유사라든가 동명왕편이라든가 제왕운기라고 하는 걸 쓰게 되면서 이제 그 이분들이 그 이전의 김부식적 사고방식과는 다른 그러한 이제 고대사 서술을 어떻게 이제 인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 이제 여기서 이런 스님, 뭐 김부식, 이규보 이런 부분의 사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보게 되게 되면 이제 최근에 그 이승유에 대한 이제 표준 영정 제작 작업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하다 보면 재미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이승유의 후손 가리 이씨를 찾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후손의 얼굴을 기본으로 해서 그분들의 얼굴들로 소위 이제 단서를 삼아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900년 전, 800년 전의 사람인 이승유의 얼굴을 이제 그려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스님의 그 그림들, 이규보의 그림, 김부식의 그림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작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하여간에 이럴 때 이제 이규보, 일현, 이승유 같은 사람들이 김부식을 상대로 해서 이제 그 고조선 건국사를 어떻게 봐야 될 건가?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의 건국사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런 그림들을 이제 그 묘사하고 고민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제 여기서 이분들은 이미 중세적 인간, 공부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걸 설명드렸죠. 이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공부를 통해서 전거, 자기가 그 공부한 내용의 그런 근거들을 어떻게 찾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이럴 때 이제 그 신화라고 하는 얘기들을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건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점들이 있는데, 가령 이제 이규보 같은 분은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가 이제 10대 시절에, 10대 때 이제 그 동네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고구려의 그 동명왕 이야기들이 이제 굉장히 그 소위 인간적 상식으로서 중세적 인간의 상식으로서 이해할 수 없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없어. 왜냐하면 이제 그 공자께서 괴력난실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나도 받아들이지 않는 게 당연해.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할 때 이렇게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 이규보도 이제 우리 역사가 어떻게 됐는가가 굉장히 궁금하니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후일에 이제 그 중국 측 기록들을 보다 보니까 그 동명왕 일을 싣고는 있었지만 굉장히 간략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기 나라 일이 아니고 외국의 일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소략하게 기록한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역사서를 근거로 해서 글을 쓴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의 어떤 서술, 기술을 가지고 자국사를 쓴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20대 중반에 구삼국사라고 하는 이제 자국사를 여서 보다 보니까 거기 보니까 이제 동명왕 봉기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데 구삼국사에 여기서 보니까 그 신이한 사적들이 세상에 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았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 우리가 그 중세 인간, 그러니까 군자적 시각에서 본다고 한다면 믿지 못하겠는데 이건 귀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또 환상적인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만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그 동명왕 봉기를 이제 3번 반복해서 읽어서 점점 그 노래 보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환상이 아니고 굉장히 성스러운 얘기고 이제 귀가 아니고 이제 신이라고 하는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자각이 됐던 거죠. 근데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 자국사를 쓸 때 이제 그 역사적 정보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했는데 이제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쓸 때에는 이 기록들을 다 생략했단 말이죠. 이제 김부식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국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을 바로잡는 글이다. 목적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상한 일들은 후세에 보일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동명왕과 관련된 신이한 이야기들은 다 생략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은근히 김부식의 성공 사기를 이제 깐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실제 그 중국의 당나라의 그 당서 본기와 열전을 보다 보니까 그 물론 여기서 보면 이제 방사가 하늘에 오르고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긴 하지만 이제 시인 백낙천이 그런 기록들이 사라질 것을 우려해서 이제 노래를 지어서 이제 기록을 했다라고 한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그때 중국의 그 지식인들도 이제 황당하고 음란하고 기괴하고 거짓된 일인데도 이렇게 이제 기록으로 남겨서 후세에 보인다. 이게 이제 중국 사람들의 그 역사 소설 태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은근히 이제 중국 사람들을 그러니까 외국 문헌을 인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동명왕과 관련되는 이제 그 변화의 신이한 것은 그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나라를 세운 굉장히 그 신들의 자취, 신기한 사적이니까 이제 이것을 기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천하 사람들에게 그 당시 고려죠. 고려가 본래 이제 군자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 성인의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해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식의 이제 서술들을 이제 유보가 하고 있죠. 네. 이런 것에 그 정걸 생각해 보면 중세 진식인들도 이제 앞에 우리가 이제 신화라고 해서 배제했던 그런 얘기들을 이제 그 신이한 일이긴 하지만 왜 배제하면 안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잘 설명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이런 얘기들은 이제 이련 스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제 그 중국에서 이제 그 괴력난시를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이제 공자 이후의 사람들이 괴력난시를 말하지 않은 거고 그 이전은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이제 신정시대, 영웅시대는 어떻게 된 거냐? 중국도 이제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럴 때는 이제 제왕이 일어날 때 반드시 부명, 하늘이 제왕이 될 만한 사람에게 내리는 상스러운 진조를 받고 도록, 그 앞날의 기륭을 예언하는 그런 술법들을 얻어서 이렇게 그 제왕이 되는데 이런 것은 이제 보통 사람과 굉장히 다른 점이 있었다. 그러니까 제왕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그 소위 합리적인 유교적 합리주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괴력난신에 관한 이야기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은 함부로 역사에서 이제 배제하면 안 된다.
이런 스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든 게 이제 하도 낙서, 황하에서 그림이 나오고 낙수에서 글이 나온다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복희씨 탄생을 보게 되면 이제 무지개가 신모를 에워싸서 탄생시켰다라든가. 염제에도 이제 용이 여든과 교감해서 염제를 낳았다라든가. 네. 염제는 이제 신농씨를 말하는 거죠. 백성에게 농화부려 교육 등의 방법을 가르쳤다는 거고요. 복희씨는 이제 중국 상고 제왕 중에서 사망주 등간의 인물로서 백성들에게 어려움, 농경, 목축을 가르쳤다. 그리고 복희팔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황하가 궁상이나 들여놀다가 백제의 아들이라고 친하는 신동과 통해서 이제 소우씨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중국 역사 속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이제 강원이 거인의 발자국을 받아서 기를 낳게 했다라고 하는데, 기가 바로 누구냐 하면 주나라의 시조 후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 임금은 이제 중국 전설상의 성제 오지의 한 사람인데, 앵태한 지 14개월 만에 태어났다. 10개월이 아니라 14개월 만에 태어났다. 이러한 일들은 다 신이 한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신화라고 해서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 당시는 신이 하다고 해서 배제할 수 없다, 역사에서. 이렇게 이제 중세 지식인들은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 심지어 이제 소위 항고조 유방도 용이 큰 못에서 교접해서 이제 태어난 것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다 배제하고 중국 고대사를 설수할 수 없으니 우리나라도 어떻게 할 거냐를 이제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삼국의 시조들 역시 모두 신기한 일로 탄생하였지만 이런 부분들을 역사의 기술로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하게 되게 되면서 이제 그 삼국유사 기편을 왜 본인이 그 편을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의도도 여기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규보나 그 이승유 그 일현 스님에 대한 생각들도 우리가 이제 문자 문헌 사료를 볼 때 특히 고기, 옛 기록이라든가 신이, 신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역사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이 시대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배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승유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사람 이제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아 문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본인이 이제 그 몽고 그러니까 원나라로 사신을 갈 때 유아 강변 길 옆에 이르렀었는데 거기에 이제 묘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 묘에 대해서 그 어떻게 설명했느냐, 이 묘는 그 부여의 부마대왕이 묘다라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여의 강역이라고 하는 영역들이 이제 요하강변에 쭉 넓혀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탐이라고 하는 학자의 글을 인용을 해서 큰들의 남쪽은 이제 압록강으로서 부여의 옛 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요하강변에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북부여는 이제 마땅히 요하강변에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북부여의 개국은 대저 이제 후조선 때부터, 후조선은 기차조선이죠. 이승윤의 기차조선이라고 설명하니까 때부터 얼마인가라고 설명을 해서 기차조선과 부여와의 관계성을 쭉 설명을 할 때 이런 설명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규보라든가 이런 스님이나 이승유 같은 이제 유학자분들은 이제 김부식이 썼던 의견들하고 입장을 달리해서 이제 그 국가를 처음 개국할 때라고 하는 시점에서 보게 되면 꼭 이제 괴력난신의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그걸 배제하지 말고 역사를 서술할 때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 구조산사 연구를 할 때 왜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는데요. 가령 이제 그 시대구분론적 안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왜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다고 하면, 유물유적 사료라든가 문자 문헌 사료를 보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설명했던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제 왜 해야 될 것인가를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인류가 이제 농업혁명을 통해서 농업문명을 만들고 산업혁명을 통해서 산업문명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인간은 동식물, 광물을 비롯한 인간 이외의 모든 자연 생태계를 자원화하여서 개발을 했는데요. 그 결과 이제 21세기 시점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빈부격차를 비롯한 다양한 인간 내부의 문제도 이제 야기해 왔고요. 또 약탈과 오염이 굉장히 많이 야기되어서 자연 생태계가 지금 위기 상황에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그 수질 오염, 뭐 대기 오염, 토양 오염, 그 기후 온난화 등등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 자원의 고갈, 뭐 모든 문제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들은 이제 각 분야의 학자들이 그 최대한의 관심을 갖고 이제 그 위기에 대처해 나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그 역사학에서는 그 농업혁명 이후에 원시사회에서 고대사회로의 전환 과정, 고대사회에서 중세사회로의 전환 과정이라고 하는 농업문명의 극성화를 이제 살핌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다루는 이제 고조선 삼국시대 사람들의 경제생활은 아마 여러 단계를 포함해서 고조선과 삼국의 경제생활을 살피는 궁극적인 목표는 역시 이제 미래 생태 문명과 원시 생태 문명 속에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그 이후에 농업 문명이라든가 산업 문명을 통해서 어떻게 변해가느냐라고 하는 그런 역사성 속에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화 문명이라고 하는 이게 그 동북아시아의, 그 동아시아의 그 고대 역사를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한 유화 문명의 유물 유적들은 어떻게 그 봐야 되는가, 그 가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일단 유화 문명의 각 문화층들이 그 시기적으로 쭉 그 계열화되어 있어서 연대기적 평가를 하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고요. 더구나 이런 지역의 그 극성기의 그런 문화, 홍산 문화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기존에 그 알고 있는 청동기 시대의 그의 국가 성립이라고 하는 것이 신석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민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그 유화 문명의 유물 유적 덕분에 그 연대기적으로 이제 배치되어 있던 덕분에 인근 지역, 예를 들어서 한반도, 만주, 시베리아, 그 요하 동서 지역의 신석기 유적 유물들의 연대 추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요하 문명에서 배치되어 있는 그 출토되어 있는 가령 이제 그 곡물 유적 유물, 아니면 이제 농기구 유물, 아니면 이제 제사 유물 등등을 이제 쭉 그 시기적으로 배열을 해놓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한반도라든가 만주, 시베리아, 요하 동서, 요동 지역, 요서 지역의 유적 유물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어떤 연대로 되어 있는가를 추정하기가 가능합니다. 그럴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요하, 만주, 한반도, 시베리아의 신석기 유적 유물에는 선진문화 유적과 후진문화 유적이 이제 섞여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후대 국가 성립 이후에 이제 동해문화, 북방문화, 중흥문화를 거쳐서 각 지역의 왕조 국가로 분화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용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현재까지는 이제 후대 동아시아 문명의 시원, 그러니까 시작이 되는 그런 문화로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번 학기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다음 주에 다룰 이제 용화 문명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규보와 이련, 이승유의 이제 역사 연구, 중세 지식인, 군자 시대 때의 지식인들의 역사 연구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12세기, 13세기 고려 사회에서는 국제주의자인 김부식의 이제 삼국사기에 대항해서 전통주의자인 이규보, 이련, 이승유의 동명한편, 삼국유사, 제광운기, 역사관 정리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왜 문제를 제기했냐고 한다면,
김부식의 합리사관만으로서는 한국 고대 사회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자가 부정한 괴력난신의 역사가 이제 공자 이전의 중국의 역사 소설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통적, 자주적, 전통사관, 이걸 이제 신의사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국제적, 유교적 합리사관, 유교적 합리사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신의사관과 유교적 합리사관 사이에 역사서술에 대한 입장차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갈등의 내면을 면밀히 고찰하다 보면 그들의 글에서 고조선 건국과정의 역사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인물적으로, 시간적, 사건적으로 어떻게 압축되어 있는지를 상세히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쓰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 무덤과 유물 유적이 부족해서 상당히 이제 모호했던 고조선 역사들도 좀 더 이제 심도 깊게 다가갈 수 있으면서 이제 고조선 삼국시대의 생활의 경제 생활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학기 긴 시간을 걸쳐서 이제 고조선 삼국시대 사람들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수업이 이제 여러분들이 역사문학과를 다니면서 이제 역사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특히 이제 원시 사회에서 고대 사회로 넘어가는 그런 전환기적 사회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또 고대 사회에서 중세 사회로 넘어가는 역사적 전환점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긴 시간 이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다룰 주제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 설명이 여러분들의 고조선 삼국시대의 경제생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